보면 막 갑자기 옳은 소리 많이 들었는데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걸 그래 말은 옳은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What can I do? 그런 답답한 마음에 직면할까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분석의 툴들,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과연 내가 전략을 수립한다면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영 전략의 의의.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영 전략이란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동양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손자가 한 말, 전략이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며 안정과 존망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아주 뼈 아프게 써놨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이 이 속에 있다. 이 속이라는 게 뭐예요? 전략 속에 있다. 전략.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이제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갈공명, 한신, 굉장히 전략가였죠, 전략가. 그런 전략가들은, 옛날 전략가들은 막 천문을 읽고, 막 어제 보니까 영계소문에 막리지가 막 기도를 해가지고 광풍이 일어나게 막 만들고, 도대체 참, 난 또 제갈공명이 그 분야에서 오야보인 줄 알았더니 또 있대.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때의 여러 가지 막 지형지물, 기후, 시기, 장수, 막 여러 가지 때,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구사했던 그런 한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키워드를 보면, 여기서 키워드 첫째, 장기 목표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행동 방식을 채택까지, 채택. 그 다음에 자원을 배분. 이게 전략이죠. 알프레드 쉰들러. 이 사람이 제일 이 장원을 했기 때문에 요 제일 위에다. 여기다 진하게 해놓은 거하고 요거하고. 바이탈 퓨 트리비얼 매니. 자, 경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 자, 이런 사항들은 일단은 스킵을 합니다.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한국 기업이 지금까지 전략을 굉장히 강조를 했으면서도 진짜 마음속으로 그렇게 전략을 존중해 왔다고 보긴 어려워요. 굉장히 최근에 와서야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되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거의 옛날에는 전략이고 뭐고 그냥, 현대 같은 경우는 일단 비행기 타고 나서 생각하자 그랬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사 하나가 떴다. 일단 비행기 타고 나서 생각하자. 건국대학교에 유황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2002년도에 현대자동차 식스시그마 심사를 하러 갔는데 같이 딱 앉았어. 딱 이제 내 옆에 유황진 교수가 앉고 제가 앉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현대자동차의 임원들이 쭉 배석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옆에서 돕기에도 좀 민망한 질문을 하던거. 그때 수심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현황서라는 걸 하나씩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넘기다 보니까 막 진짜 오타 찾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순서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비교를 하면서, 이거 순서도 틀리고, 그래서 소문 듣자니까 현대는 기업 스타일이 총 쏘고 나서 먼저, 그 다음에 겨냥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설령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좀, 강도가 좀 세지 않나 싶었는데 또 그냥 또 수심하는 자리라 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에 대단한 통찰력을 신뢰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의 경영 환경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경영자, 최고 경영, 특히 오너, 이 점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딱딱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 차리지. 딱 미아리 많잖아요. 자, 과거 신념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창업주나 최고 경영자들의 경향.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그토록 진출하고자 하는 그 창업자의 유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 자동차를 설립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볼보가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경영자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물론 확실한 전략적 분석을 하고 나서 선택을 했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향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업이 쇠퇴하는 경우를 보면 역시 의사결정의 문제, 또한 경영 전략을 올바로 세워내지 못한 것, 전략 부재. 옛날에 율촌이죠. 율산이라는 데 있어, 주식회사. 율산 알아요? 들어봤어요. 대단했었다고. 한 시대 율산 아시죠? 날렸잖아요, 한동안 막. 그러다가 지금 율산 봤어요? 지금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봤다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망했다는 소리죠. 그런 기업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역시 경영 전략의 필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략 이야기했죠. 아까 사업 전략, 그 다음에 제품 및 시장 전략, 이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때가 각각 기능별, 마케팅, 생산, 재무, 인사, 기술 개발. 이게 아까 그 전략의 그 카테고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으로서의 전략, 책략으로서, 행위 유형으로서, 위치 선정으로서, 관점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전략의 유형은 이와 같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의 변화는 1970년대까지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계획과 실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1990년대까지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뭐예요? 우리 흔히 마케팅에서 나오는 STP 전략이에요. STP.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분석 대상에 대한 통찰이에요. 이해. 그래서 STP 전략 나오잖아요. STP 나왔다.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는 거. 일단 펼쳐놓고 봐야 돼. 펼쳐놓고. 핸드폰을 20대가 좋아하는 거하고 30대가 좋아하는 거하고 틀려. 세탁기도 아줌마가 좋아하는 것과 호래비가 좋아하는 거하고 틀려. 의상, 아줌마 의상과 아가씨 의상은 또 틀려. 자동차 마찬가지. 그 시장을 분할. 또 생활 정도별로 또 틀려요. 꼭 보면 자동차 고치러 와가지고 꼭 프라이드 타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차가 100km만 넘어가면 소리가 나서 못 가겠대. 방송을 들을 수가 없대. 차가 막 덜컹거려가지고 피곤해서 못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려면 차를 에쿠스를 타야지 프라이드를 타면 안 되지. 에쿠스는 100km 가도 방송을 다 들어줘요. 프라이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차감. 필요한 걸 지불해야 필요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돼서 그 타겟을 조사하는 건데 자기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그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고객이 불합리. 근데 그조차도 기업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세분화를 통해서 시장을 그 요구를 일단 그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겟입니다. 타겟은 두 가지. 마켓, 고객. 시장과 고객에 대한 타겟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포지셔닝. 위치 선정이다. 우리 현재의 회사의 위치가 어딘데? 향후에 어디로 갈 거냐? 자, 프라이스와 그 다음에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우리 회사는 지금 가격도 제값도 못 받고 지금 여기 있다. 경쟁사는 여기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여기까지 가겠다. 이게 우리의 포지셔닝, 이게 포지셔닝.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도 넘어서는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 역량은 세 가지의 그 요소가 겸비돼야 돼요. 핵심 역량. 첫째,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돼.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없는 건 역량이 아니에요. 도둑이 그 남의 집을 털기 위해서 담을 넘는 기술. 이게 핵심 역량이냐? 물론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핵심 역량일지 모르겠어. 근데 보편타당한 사회적 관념에서 볼기에는 그건 핵심 역량이 아니다. 사회와 고객을 위한 그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방 불가능성. 그냥 남들이 쉽게 그냥 카피할 수 있는 거면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가수 B가 미국 공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럼 그런 B의 그런 그 독특한 역량을 누가 카피할 수 있느냐? 쉽게 흉내를 낼 수가 없다. 남들이 도저히 모방할래야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차이. 연사마. 일본에 가면 연사마가 막, 일본 아줌마들이 그냥 막, 이 동남아시아 이쪽 부근에서는 한국 종자가 그래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필리핀, 일본, 일본 여자들 보면 전부 다 쥐뜯어 먹은 여자가 생겼죠. 이거가 꼭 생쥐같이 생겼어. 길 가다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일본 남자들은 그 일본 수상하는 사람들 보고 전부 이상하게 생겼어. 요번에 고유재미가 그대로 좀 났고, 옛날에 다나카 수상이 좀 그나마 그랬지. 다른 사람 봐봐. 이상하죠. 한국 봐. 한국이 요쪽 그 우랄 알타이 그 몽고 먼족이라. 지금 앞으로 이제 한국 큰일 났어요. 한국은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막 베트남 여자 다 수입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베트남 여자만 수입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 여자건 남자건 지금 다 수입해가지고 지금 반만 년 유구한 역사의 단일민족으로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애를 낳나, 애를.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대학이 수용 캐파가 70만인데 올해 대학 들어갈 애가 55만 밖에 안 돼. 앞으로 5년 후면 이제 40만 올 줄을. 그럼 이제 앞으로 대학이 도산하게 돼 있어. 대학이 뭐 원래들 있어야지. 지금 뭐 우리 뭐 공부하느라고 막 대학 가려고 그러지. 이제 옛날엔 이제 대학에서 모시러 와야 되는 거야, 모시러.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막 자기네들이 이제 상품으로 개발해야 돼. 지금은 막 무슨 과를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막 오잖아. 근데 다음에, 제품을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팔리는 것처럼 대학의 그런 과도 무슨 과를 만들었까. 딱 해서 블랙벨트과, 이렇게
블랙벨트를 아예 대학에서 먼저 양성해서 나온 블랙벨트과. 또 어떤 과는 블랙벨트보다 더 차별화된 무슨 블루벨트과 뭐 이렇게 만든다. 아니면 또 하나는 관상과 이래가지고 딱 길거리에서 관상 보는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길거리에서 막 여자들 반 벗고 막 이렇게 이벤트 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과. 이게 시장에서 그게 일겨지면 그 다음에 또 음식점에서 이 서빙하는 그건 뭐예요? 뽀이과. 그러니까 뽀이. 이런 게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게 자꾸 생겨날지도 몰라요. 왜냐?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그래서 요 이유가 뭐냐면 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 감소. 여자들 애를 안 낳아요. 전부 다 지금 가임 여성 1인당 출생률이 이제 1.2, 1.3 요거밖에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완전. 모방 불가능성. 한국의 윤사마 이런 훌륭한 종자들이 계속 개성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점점 이제 애를 안 낳으니까 이제 그 확률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저런 데하고 쏟겨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의 윤사마가 아니라 이상한 이제 베트남 사마도 나오고 이제 이상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확장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이 핵심 영향이라는 건 고객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면서도 딴 사람이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 봐, 윤사마 봐봐요. 일본 여자들한테 막 그 고객이잖아. 그 사람들한테 막 엄청난 이 각광을 받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윤사마를 누가 만들겠어, 짜겠어? 모방 불가능해. 그러니까 막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막 확장 가능성이 엄청나. 막 영화, CF, 공연, 이거 엄청난 부가가치가 그냥 움직이는 부가가치, 움직이는 부가. 한때 이효리의 부가가치가 1조라 그랬어요. 1조. 엄청난 거죠. 움직이는 주식회사. 박찬호.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략으로부터 실행, 또 실행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또 새로운 전략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향 전개가 아니고 양방향. 그러니까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다. 앞으로의 경영은 이제 이 90년대부터 비롯됐지만 최근에 더 이제 중요시돼. 멀티플레이어. 이 핵심 역량도 이제 아주 단 기능이 아니고 멀티플레이어를 요구. 전략의 5대 요소. 이게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거는 도천지장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김용옥 교수가 나와서 강의해야 될 테마예요. 자, 똑같은 환경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날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날씨가 오늘처럼 이게 더운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덥네 이런 사람. 더워서 도저히 막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마다 그 강도가 틀려요. 강한 체질의 사람이 있고 약한 체질의 사람도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동태성. 동태성은 시간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변화됨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적으로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이게 동태성이에요. 상호작용. 조직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없으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하는 건 환경인데 환경을 통제를 못해요. 환경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걸 통제를 못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이건 여러 기업들의 역학의 쏠림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유가가 향상되니까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차량을 막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솔린 이런 천연 연료를 생산하는 쪽은 자꾸 없어지게 돼 있다. 자꾸 요쪽이 하이브리드 카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기화기 엔진을 둘러싸고 이런 시스템이 발달되다가 지금은 주로 이제 축전지 관련된 이런 사업 쪽으로 자꾸 대체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료도 이런 2차 전지 쪽에 개발이 돼가지고 뭔가 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경에 따라서 기업이 변화했지만 기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나니까 그 주변 환경이 따라서 이렇게 쏠림이 일어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는 것 자체를 컨트롤을 못한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서 완전히 환경 자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영향 요인, 경제적, 정부, 법규, 시장, 공급자, 기술적, 지리적, 사회적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분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거 다를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중에서 실제 우리와 관련이 가장 깊은 사항들을 추려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경기 변동, 임금 및 물가 변동,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경기 변동. 석유값을 인상하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예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 인상에 가장 기여한 사람. 예? 중국? 중국이 사람이에요? 아, 사람이요? 네, 사람. 개인이. 부시. 부시. 맞아, 부시. 그 정당성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와 정의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과연 뭐가 정의냐? 그 타당성을 어떻게 부여받느냐? 그 타당성을 부여받는 게 요새로 보면 힘인 것 같아요. 힘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이 조용하잖아요. 그 부당함 속에서도. 한국도 지금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한국 장관이 미국 정책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냐. 그 말 했다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적절했다 안 적절했다를 떠나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이 그게 뭐냐. 요새 나오는 영화 한반도가 있다. 한반도 보셨어요? 한반도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훌륭한 분. 한반도. 저 혼자 봤습니까? 나하고 둘이 봤지. 한반도에 보면 첫 대목이 뭐냐? 경의선 열차 개통식에 대통령이 참석했다가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냐? 일본으로부터 통보가 왔어. 한반도의 철도에 관한 모든 권리는 1910년에 체결한 한일 의정서에 근거해서 일본의 모든 권한이 있다. 그 개통식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그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한국의 지금 패러다임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지금 아주 이게 오랜 전부터 생겨났던 이 관념 같은데 쉽게 이게 딱 없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관념, 경기 변동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과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떨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처 방안은 뭐냐, 과연 우리가
유가에 민감한 기업이면 몇 달러까지, 아니면 환율이면 환율 어디까지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냐. 그 다음에 정부와 법적 규제, 규제로 좀 바꿔주세요. 규제. 그 다음에 시장 및 경쟁 요인, 공급자 요인, 기술적 요인, 지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이 분석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의 방법이에요. 과연 뭘 가지고 정보를 얻을 것이냐? 첫째, 언어 정보, 문자 정보, 경영 정보 시스템, 정보 정탐자. 이 정탐자라니까 굉장히 무슨 스파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정보 정탐자도 있어요. 로비스트도 있고, 기획 담당이나 컨설턴트. 주로 지금 이런 환경 분석에 의존하는 게 주로 경제 단체들, 한국산업은행,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각 기업 부설 연구소, 그 다음에 한국은행 등등에서 나온 분석 결과를 기본적으로는 참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출발은 정부기관이나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정보를 기본적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주로 그런 쪽에는 컨설턴트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의 결과를 담아낼 포맷이에요. 경제적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 뭐고 위험 요인이 뭐냐? 이게 이제 의미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자, 경제적 요인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우리한테 기회는 뭐고 위협이 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악영향을 미칠 거냐? 좋은 쪽으로 바라볼 것, 나쁜 쪽으로 바라볼 것. 그 다음에 정부 및 법적 규제 요인, 환경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를 주로 이제 CO, 그 다음에 녹스 두 가지를 규제하잖아요. 그럼 녹스나 이런 걸 규제하는 걸 점점 엄격해진다. 또는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관련된 배기가스 규제가 훨씬 더 몇 년도부터 까다로워진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위협적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런 의미를 추출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경쟁력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에 의해서 개발된 건데 그게 5가지입니다. 기업 간 경쟁의 강도.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 기업과 동일한 제품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 그 다음에 대체 상품의 위협, 그 다음에 우리한테 원료를 공급하는 자, 부품을 공급하는 자, 우리 제품을 사는 자, 요 5가지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이 된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냐. 이 포터의 경쟁력 모델 굉장히 유명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아주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동태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동태적 분석, 즉 어떤 시간적 변화에 대한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의 결정 요인. 이거 이제 하나하나 규모의 경제, 자본 규모, 비용 우위, 유통망, 정부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신규 진입자들이 얼마나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쉽게 탈퇴할 수 있느냐. 들어오기도 쉽고 나가기도 쉽다. 이런 건 굉장히 쉽죠. 상대적으로 보면 진입하기 쉬워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간 경쟁 강도. 요건 이제 우리 내부 기업이죠. 똑같은 업을 하는 기업 간. 그래서 경쟁자의 수. 그 다음에 전체 고객 요구에 비해서 생산 캐파.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주로 경쟁의 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가 더 강한 게 있어요. 자동차용 철판. 이게 물건 사는 사람이 항상 강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파는 사람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그냥 너 몇 개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보쉬가 만든 그 인젝션 펌프. 이 보쉬가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몇 개 주느냐에 따라서 디젤 엔진 생산수가 결정해요. 퀄컴의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그거 안 주면 핸드폰 생산이 중단돼. 이런 아주 그 기술 집약적이고 원리가 되는 플랫폼이 되는 부품들. 이 오히려 공급자가 강해요. 그 다음에 대체품. 옛날에 요새 R&D를 갖다가 4세대 R&D라고 해요. 4세대. 1세대 R&D가 에디슨 같은 몇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꿨던 그 시절이 1세대 R&D. 에디슨. 2세대 R&D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로 무기 개발. 미국과 소련. 그 다음에 우주 개발.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의 설립. 이런 시절이 2세대 R&D.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요 2세대예요. 2세대. 그전에는 오히려 유럽이 앞섰어요. 2세대의 키워드가 뭐냐?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링. 연구개발에 스케줄링이 미국에서 도입을 함으로써 완전 경쟁자들을 따돌렸어요. 3세대 R&D 1980년대 CS란 말이 나왔어요. 고객이란 말이 처음 나왔죠. 고객 만족이란 말도 나왔어요. 이게 3세대. 4세대 2000년도 4세대의 키워드는 뭐예요? 도미넌트. 지배력이 지배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폼. 여기에서 과연 이 대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옛날에 서울의 공중전화에 보면 막 빼쪽빼쪽한 안테나가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 안테나 왜 세웠겠어요? 서울에 그때 안 오해 주셨으니까. 누가 서울? 그 안테나 왜 세웠어요? CT폰 되었다. CT폰. CT폰이라는 게 뭐냐면 전화가 딱 와. 그럼 이게 전화가 오기만 했지 이게 받기만 하는 전화. 받기만. 전화를 할 때는 자기가 가서 걸어야 돼. 그 대신 쌌었어요. 10만 원 안쪽이었어. 요새 CT폰 본 적 있어요? CT폰 본 적 있어요. 산천원 의구한데 그 CT폰 만든 사람은 간 데가 없어요. 그 왜 그래 이게? 그게 굉장히 이 핸드폰 또 PCS 011 이거 굉장히 위협적으로 대체제가 될 뻔했는데 결국은 고객이 그걸 읽어주질 않은 거지. R&D에는 성공했는데 R&BD에 실패했다. R&B의 B가 뭐예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예요. 비즈니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하긴 원했는데 심하게 원하지 않았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에 비해서 기능이 고객이 사줄 만큼 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대체제의 위협.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초기에 이 셀룰러폰인 PCS 방식이 016, 019가 들어오면서 그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011이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신규 고객 쪽을 아주 상당히 침투를 했죠. 그래서 011은 성공했지만 016 이런 PCS는 성공했지만 CT4는 실패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가 보통 강하죠. 근데 이제 구매자도 굉장히 그 중소기업이고 판매자가, 공급자가 대기업인 경우는 오히려 공급자가 더 강해. 고객은 왕이다 그러는데 고객이 왕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굉장히 해피하죠. 근데 대부분의 제품은 역시 사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능력.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능력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해야 될 기업 능력. 현재 취약 분야를 분석하는 그 장입니다. 내부 그 자원의 종류, 재무자원, 인적자원, 실물자원, 조직적 자원, 기술적 자원. 이 각각이 이제 분석 대상이에요. 자, 자원의 전환 과정. 외부로부터 차입해서 재무자원이 생깁니다. 이 재무자원은 실물자원, 인적자원, 조직적 자원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기술적 그 자원화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자원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상품이다. 상품이 결국은 시장에 나가서 수익을 올리게 되고 다시 재무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거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항상 선순환이 돌아가느냐? 기업이 불리한 게 그거예요. 저러다 한 번만 안 돌아가면 기업은 망하는 거거든. 그게 문제야. 1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하면 망한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떻게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망하느냐. 그래서 기업이 3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드문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기업 문화의 요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면 기업 문화의 유형, 요 4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아마 우리 회사도 요 중에 하나로 아마 그 플로팅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2가지의 성향이 좀 이 경계점에 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기업 문화의 변경이 고려될 경우 강력한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뭐가? 기업의 환경에 적합치 않은. 그 다음에 매우 경쟁적이며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경우 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또 기업이 새로운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작으나 급성장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의 규모는 작으나 급격히 성장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 1000억이다.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5년 후면 7년 후면 1조가 될 거거든. 근데 이 회사의 관리력이 1000억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1조를 경영할 능력이 있느냐? 그 회사가 1조가 되고 나면 그 자원을 관리를 못해서 금방 그냥 사상누각 흐물어진다. 그래서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럴 경우에 급격하게 그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잘못돼가는 징후 넘어가고요. 기업 문화의 변경 과정 뭐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능력 평가 여러 가지 회계, 재무와 회계 측면, 판매와 유통, 그다음에 생산 관리 측면, 인사와 노무, 기업 자체 요인, 그다음에 전사 차원의 평가, 그다음에 기업의 약점. 그러니까 분석하고 나면 기업의 약점이 도출하게 됩니다. 약점이란 과연 뭐냐? 경쟁 기업이 상대적 강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약점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 우리가 제품이 이 정도면 좋지 않느냐?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 아들의 강점이 뭐냐? 공부 잘하는 것. 근데 그거는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10등 하는데 1등 하는 애에 비하면 그건 약점이다 말이에요. 20등 하는 애에 비하면 강점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입장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 밑줄 치세요. 경쟁 기업이 상대적 강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약점이다. 항상 분석을 할 때 이 점을 강구하는 그 분석이 많이 있어요. 아주 흔하게 많이 봤어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우리도 비교적 강하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위안 삼을 때는 기분은 좋겠지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소압 분석. 외부적 사실로부터 기회와 위협. 내부적 사실로부터 강점 및 약점. 그래서 소압 분석. 고려해야 될 강점, 약점.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외부적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래서 SO 전략, OS 전략, OW 전략.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이 되고요. 요 예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전략 수립. 요 BCG 매트릭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 요 굉장히 유명하죠.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스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성장률도 높은 것. 가장 행복한 스타일. 스타다, 스타. 그 다음에 시장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황금 밭이죠. 그 다음에 문제야. 우리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낮은데 시장 성장률이 높아요. 이건 급격하게 뭔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독, 싸움의 징계.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낮고 이게 이쪽이 적고 이쪽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 시장 성장률도 낮고 별로 미래가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여기서 철수해야 될 아이템이 뭐고 새롭게 진출해야 될 아이템이 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통상 신규로 진입하면 이렇게 돼요. 초기 진입하는데 시장 점유율은 낮고 그 대신 미래가 굉장히 밝은 아이템에 진출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고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제품의 진화 과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각각의 전략. 스타는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고, 캐시카우. 이건 수익 경영의 대상입니다. 독. 현금 수익을 위한 경영. 이건 적극적으로 철수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야. 이거는 기회를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될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자, 사업부의 각각 아이템별로 주로 어떤 전략을 해야 될까는 제품별로 하는데 요 아이템. 성장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이런 아이템 위주로 전략을 재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 요거 이제 9블록이에요. 이 포트폴리오, 이게 4개가 아니고, 시장의 매력도와 경쟁적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 범주를 갖다가 9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매력도를 결정하는 총 요소들, 경쟁적 위치를 평가하는 요소들이 나와요. 여기서 모든 기업이 이런 요소들을 다 똑같이 채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그 기준을 재정립하면 됩니다. 5점 척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히다치 제작소의 1990년 사례. 시장의 매력도가 높고 경쟁적 위치가 높다. 제어기기.
요건 새롭게 정강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현상 유지, 요 세 개. 요건 이익을 회수하고 철수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 제품에 각각 G 매트릭스에 따라서 플로팅을 할 때 제품이 어디 찍히느냐. 이 성공적 순환, 아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성공적 순환이죠. 실패 순환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장을 빼앗기는 것. 이렇게 가는 거죠. 시장을 빼앗기다가 그 다음에는 시장 성장률까지 둔화되게 만드는 악순환이야, 악순환. 요 BCG 매트릭스, 개별 제품별로 우리 제품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원의 크기가 매출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요 한 장으로 우리 제품을 딱 그리면 어떤 제품을 육성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철수해야 되는가 그냥 한 장에 딱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즈니스 플래닝 매트릭스, G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맥킨지 매트릭스라고도 합니다. 산업의 매력도, 산업의 강점. 산업의 강점에 속하는 것은 산업의 규모, 성장률, 시장 점유율, 수익성. 그 다음에 매력도는 시장 가격, 다각화, 산업의 수익성 등등이 매력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파란 거에 속하는 게 인베스트먼트.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셀렉션. 선택적으로 수익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해야 돼. 요건 수확, 하비스트. 철수하거나 투자를 회수해야 될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두고서 분석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LDL은 회사의 이름인데요. 여기서 만든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니트를 단위로 경쟁적 위치를 선정을 했고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서 미성숙, 성장, 성숙, 쇠퇴기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속하느냐. 그린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옐로우는 그야말로 경고, 레드는 빨리 철수해야 될 쪽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퍼의 분석 도구예요. 호퍼. 제품의 수명주기 단계에서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아이템이 있고 성장, 성숙, 포화, 쇠퇴기에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의 지위도 약한 경우가 있고 강한 경우가 있고 요 원의 크기가 전체 시장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부채살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쉐어예요. 시장 쉐어. 딱 한 장에 딱 나타나죠. 우리 제품이 어느 시기에 속해 있고 경쟁적 지위가 어떠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켓 쉐어가 어떠한지. 아주 한 장의 그림이지만 딱 보면 우리 제품의 정보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그림. 산업의 성숙도에 따른 각각의 전략, 그 다음에 경쟁 위치, 각각 아까 전장의 이 플로팅된 위치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장기에 있고 경쟁 위치가 매우 취약하다면 틈새 시장을 보든가 아니면 포기한다.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쇠퇴기에 있으면 또 경쟁력 위치가 쇠퇴기에 있는데 강력하면 어떻게 돼? 현상을 유지하고 더 이상 투자는 하지 말아라. 빨리 거둬들여라. 기업 수준. 4가지 전략이 있어요. 성장 전략, 안정 전략, 방어 전략, 복합 전략. 각각 전략적 입장에 따라서 사용 시기가 있습니다. 성장 전략은 높은 시장 성장률과 경제 성장. 안정 성장은 성숙 산업. 방어 전략은 치명적 손실이 우려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런 사업. 복합 전략은 사업 부재 조직 또는 경제적 과도기에서 취할 수 있는 복합 전략은 역시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 성장 전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아까 보는 대로 저성장, 현금 획득, 휴식, 현상 유지. 성장 전략은 공격적 투자입니다. 집중 성장, 시장 개발, 제품 개발, 수평적 통합.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 전략이 있어요. 여기서는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후방 통합은 투입되는 원재료를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흡수 합병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방 통합은 유통 채널, 주로 판매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함으로써 뭔가 회사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다각화 성장 전략. 이건 관련 사업 다각화와 복합기업 다각화가 있어요. 요건 복합기업 다각화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고, 요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과 유사한 관련이 있는 사업 쪽의 다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의 방법. 자, 집중 전략.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 관련 사업 다각화, 복합기업 다각화에 따라서 각각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어 전략, 감량 전략. 방어 전략은 우회 전략, 그 다음에 철수 전략, 청산 전략, 종속회사 전략. 주로 이제 뒤로 빠지는 전략입니다. 그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후손으로 점점 밀려드는. 요새 그래야 될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성인 오락기 사업을 했어요. 성인 오락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저녁이면 돈을 어디 가방에 담을 수는 없어요. 푸대에, 옛날 쌀 담던 푸대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새벽 2시부터 돈 세기 시작하면 아침 6시까지 와이프하고 둘이서 돈을 쉬어야 된대. 돈 넣는 기계에다가. 그래서 막 많이 벌 때 하루에 5천만 원까지. 돈을 무지하게 벌어버려. 돈 쉬는 게 아주 지겨울 정도로 돈을 벌어. 기계로 돈을 쉬는데, 근데 졸리진 않더라네, 그게. 돈 냄새가 막 난대. 근데 지금 다 철수했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도 잘 되지 않냐. 이럴 때 그만 철수해야 된다. 이 대단한 철수 전략. 이미 확 긁고 나서 그냥만 철수하니까 갑자기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런 성인 오락기를 규제한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검찰이 무슨 오락기를 압수해가지고 거기서 핵심 부품을 빼돌리고 이런 형사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시장이 지저분하기 전에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먼저 빠지고. 앞날을 보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동안 돈 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돈 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렇게 고생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 2시서부터 6시까지. 복합 전략. 복합 전략은 여러 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다른 환경에선 다른 전략을.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한자락 까는 전략. 그래서 사업부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 아니면 원가 우위 전략. 다른 전략적 선택은 없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은 뭐예요? 우리 제품을 어쨌든 남들보다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것. 원가는 싸게 만드는 것.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전략이 있습니까? 없다. 그 다음 세분 시장에서는 중점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차별화와 중점화 전략은 틀려요. 차별화는 요런 고객의 요구를 갖다가 특별히 인식되는 차이점을 확보하는 전략이고, 중점화 전략은 이와 같이 세분화된 시장에 의해서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집중 공략. 아주 거기다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융단 폭격. 인천에 가면 건설회사 중에 무슨 건설회사, 무슨 건설회사 있는데, 거기는 그 건설회사가 천안에서는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보다도 더 인지도가 더 높다니. 그래서 산업구조와 경쟁 우위 원천. 유리한 산업구조와 경쟁 우위 산업구조. 이게 높은 수익률이 목표예요. 요구되는 경영자원들. 요건 실제 분석을 할 때 요런 유형들을 갖다가 딱 놓고 분석을 해요. 지금만 여기서 이걸 암기할 수 없고, 여러 번 요런 원칙을 가지고 시도를 했을 때 그게 자기 몸에 맞는 옷이 되는.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발상은
강점을 최대화하고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는 그 다음 위협적 환경 변화는 경쟁서보다 유리하게. 어저께 나왔잖아요. 연개소문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위협은 똑같다. 근데 우리 배는 그 연안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할 수가 있었고 중국에서 수나라 군대는 막 먼 바다에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대피할 틈도 없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우리는 유리하게 상대방한테는 위협적으로